일단 미분양이 작년 9월부터 큰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2021년 11월부터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2022년 9월부터는 정말 가파르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뾰족하게 올라갔네요. 네, 정말 뾰족하게 올라갔고요. 네. 그래서 월 단위로 그 4만 가구가 넘어갔던, 그러니까 3만 2천에서 4만으로 넘어갔던 22년 9월부터 소위 미분양 관리 대책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상당히 많은 그런 청약 관련 제도 개선 완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정도가 됐을 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0년 장기 평균 미분양이 6만 2천이다 이러면서 뭔가 6만 2천이라는 레드라인을 그었는데, 네. 그해 12월 달에 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11월에 그으셨는데 네. 12월에 다음 달에 바로 바로 넘어버려서 네. 6만 8천이 되니까 지금 20년 장기 관리 포인트를 넘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건 넘은 건 맞는데 그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거는 집이 다 준공되고 나서도 미분양 상태에 있는 준공 미분양이다. 준공 후 미분양. 네. 예. 그래서 그 준공된 미분양이 7,500세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포인트는 이거다. 그래서 일반 미분양은 10만을 넘을 수도 있지만 준공 미분양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문제는 없고 지금 분양가가 높아서 미분양이 늘어나니까 분양가를 깎아라. 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시면서 준공 미분양으로 관리 포인트를 넘겼거든요. 그런데 미분양이 다 지어지면은 준공 미분양이 돼요. 네. 그래서 준공 미분양은 2년 후에 크게 늘어나요. 크게 늘어나지만 지금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위험 요인이 아니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시계열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어서 현재 시장에서는 미분양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공사비를 포함한 원가 요인이 원가 상승 요인이 있는데 인기가 없으니까 판매가를 내리라는 거는 상당한 손해를 보면서 주택을 분양을 해야 된다고 사업 주체가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겠다고 해서 자기의 원가를 반영한 분양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고 네. 이런 걸로 인해서 미분양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 사업에 돈을 댄 금융기관들, 그리고 분양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행사와 그 PF에 돈을 댄 비은행 금융기관들, 이런 꽤 큰 규모의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현재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게 늘었던 게 작년 9월부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1년 정도 지나면은 문제가 좀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도래를 해서 현재는 문제가 온다 하고 있지만 아직 터진 거는 아닌 게 되는 건데, 이게 하반기에 국내 경제에 상당히 그 둔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떨어질 이유들밖에 없다. 현재는 시장이 완전 살아났다고 보기에는 거래량도 빈약하고 여러 가지 정상화되지 못한 부분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나라 가계가 확실히 미래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는 거를 의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뚜렷한 그 시장이 개선되리라는 명확한 근거,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하반기에 대해서도 또 그 이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보수적인 그런 자세를 견지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그 부양책을 썼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다 소진되거나 하고 난다면은 다시 좀 굉장히 둔화되는 그런 시기로 가지 않을까. 그게 뭐 폭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거래량 둔화, 그리고 그냥 뭐 가격이 이제 완만하게 아래쪽 방향으로 좀 흘러간다거나 이런 식의 시장이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2월 달에 거래량 좀 늘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2월과 3월 거래량은 늘었는데요. 그게 어쨌든 서울이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부동산 시장이고, 네. 서울 거래량이 작년에 정말 엄청나게 위축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서울은 1년에 6만 호는 거래가 됐거든요. 1년에 6만 호요? 네, 월 5천 건은 거래가 됐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좋으면 1년에 10만 호 넘게 거래가 됐었고요. 근데 작년에는 연간 10,000호가 거래됐어요. 글로벌 금융위기의 6분의 1 토막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역대 최대로 감소를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그거보단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월간 1,000건이 안 되다가 800건 곱하기 12 하면 10,000건이니까요. 그러다가 이제는 3월에는 한 2,000건 정도까지 올라와서, 그래서 확실히 작년보다는 분위기가 좀 살아난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월 2,000건을 찍어도 연간 25,000에 불과하기 때문에 평균 저희가 6만 건 정도의
그 거래량을 서울시 평균 거래량이라고 생각하는데 6에서 7만 정도. 그거 대비해서는 여전히 한 40% 정도 네. 그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라서 이것이 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게가 자연스럽게 대출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가게 전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특례론을 사용하는 특수한 가구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좀 중심이고 나머지는 좀 일부 가구들이 움직임이다 보니까 전체 시장이 살아났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거래량이 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갈 거다 이렇게 보세요? 전국으로도 사실 거래량은 많이 위축이 됐는데 네. 전국은 22년 기준으로 약 3분의 1 정도, 평년에 3분의 1 정도로 위축이 됐거든요. 연간으로 100만 건 정도 거래된다고 하면은 작년에 40만 호 정도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서울이 한 6, 7만 건 거래가 되는데 작년에 1만 호 정도 거래가 된 거고요. 근데 올해는 거래량이 소폭 회복은 해서 평년의 절반 정도, 평년의 절반 정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거래 침체는 작년보다는 확실히 없을 거라서 매월 발표되는 거래량 관련 통계는 상당히 서프라이즈로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량도 사실은 장기 시계열로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너무 전년이랑만 비교하니까 그런 이제 눈속임 효과가 있어서 조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에 10건씩 중계를 했는데 작년에 월 한 건 중계한 거고요. 네. 올해는 2건 중계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와, 2건 중계하니까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중개사 입장에서는 월 10건 중계하다가 8건이나 빠져서 지금 굉장히 힘든데 네. 2건 중계하니까 거래량 엄청 증가하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어이가 없을 것 같은데 현재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현재의 조건상에서는 그 바닥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실거래가 지수도 플러스고 네. 거래량도 회복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지표들이 양호하게 나오는 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고요. 네. 다만 이 나오는 양호한 지표의 그 근거들이 일시적이거나 또 기저효과로 네. 나오는 거다 보니까 구조적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부분이고 오늘보다는 어쨌든 내일을 얘기해야 되는 사람인데 전망을 할 때 여러 가지 그 소득 둔화 요인, 경기 둔화 요인이라던가 그리고 역전세 얘기를 또 못했는데 역전세와 같은 그런 매매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래를 마냥 낙관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일단 하반기에 그 PF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풀리는지 보고 나서야 시장은 좀 본격적인 판단을 할 것 같고요. 금리 방향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현재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는 눈치 보기 장세이고 그래서 완전하게 살아났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현 수준에서 좀 횡보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사실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네. 2020년과 21년에 갭 투자가 굉장히 성행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전세 끼고 집을 매입하는 갭 투자가 성행을 했고 20년과 21년에 전세가가 상당히 올랐었기 때문에 비쌌죠. 네, 뭐 정말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높아진 전세가가 22년, 23년에 다시 낮아지는 과정을 저희가 역전세라고 부르고 있는데 역전세는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20년, 21년에는 전체 주택 매매 거래에서 갭 투자로 매수한 주택의 수가 월간 2만 호가 넘었어요. 네. 그래서 월 2만 호가 넘는 상태로 한 2년 정도 갔거든요. 근데 현재는 갭 투자가 아니라 전체 주택 매매 거래가 월에 2만 5천, 3만 정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래량이 회복을 못하면 하반기에 만약에 그 갭 투자 물량이 역전세 때문에 집주인이 이거를 반강제적으로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거를 그 물량이 꽤 커서 그걸 받쳐주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거래 충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요인들 때문에 거래량을 살려야 되거나 아니면은 전세가 자체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세가는 결국 금리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재는 시장에서 전세 비선호가 조금 있고요. 전세 사기라던가 네. 그다음에 전세 조달 금리 자체가 과거와는 상당히 다르니까 뭐 보증부 월세가 좀 더 유리하다 생각해서 전세 보증금을 최소화하는 그런 시도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적으로 전세가 깎이는 수준이 아니라 전세 보증금을 확 낮추면서 역전세 폭이 좀 더 커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게 하반기 매매 시장에 영향을 미칠 다른 좀 큰 요인 중에 하나여서 거래량은 사실 너무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된 것 같고 거래 회복이 안 된다면은 이런 게 매도 충격으로 작동해서 기술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결국 소득이 돈이 늘어야 되는 건데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돈이 늘기는 어려운 DSR 40% 룰 이게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완전 돌아서지는 않는 것 같고요. 여기서 시장에 좀 긍정적인 요인을 줄 법한 건 뭐냐면은 확실히 금리 인상이 멈출 것 같다는 그런 기대 요인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한미 금리 차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굉장히 눈치 보는 장세였는데 미국의 채권 금리가 그렇게 하락하는 것을 보면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가구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금리 안 올려도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좀 부담이 더 커지는 건 아니니까 그 사이에 저희 소득은 또 완만하게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여유가 생겨서 자연스럽게 대출을 좀 더 받거나 소득이 늘어나는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일 포인트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게 어느 정도 강도로 올지 뭐 정말 금리가 대폭 하락할지 그리고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거랑도 결국 둘이 비교해야 되는데 이게 둔화가 더 빠를지 PF 등으로 인해서 아니면은 그냥 금리 인하 속도가 더 빠를지 이러면 자산 시장이 좋은 거고요. 이런 걸 또 비교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답은 다 6월부터 9월 사이에 있는 많은 이벤트들에 좀 몰려 있고 이제 집같이 이렇게 비싼 그런 제품 서비스를 선택하는데 그런 걸 안 보고 선택할 가구는 거의 없으니까 지금은 판단을 다 하반기로 다 밀어놓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